코로나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3년 만에 개성으로 돌아왔다. 어제 북한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 당국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20대 탈북민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탈북민은 3년 전에는 수영을 해서 남쪽으로 건너왔고 이번엔 다른 루트로 다시 헤엄쳐서 북으로 건너갔다니 우리 경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조 반장 발제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반장이 휴가를 떠나서요. 이번 한 주는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어서 와요. 보도국 김필준 기자인데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2m가 넘는 거 같네. 자, 기대가 커요. 잘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떨어져야 되겠네. 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네. 잘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최 반장의 무리한 유머는 뭐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죠? 자, 김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네, 직원들에겐 이메일을 통해서 취임 네. 인사를 전하겠다. 이렇게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다음 달 초쯤에는 중국에 지금 이제 비자를 갖고 있어도 못 가잖아요. 중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속보가 나왔죠. 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입국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리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도록 막아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었죠. 지금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참석한 법사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당히 뉴스가 많으니까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논란 등 야당의 집중 공세가 있었는데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청문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성상 국가기밀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공개됐던 오전 청문회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야당이 그동안 집중 공세를 펼친 게 이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관 그리고 학력 위조 의혹 등이었는데요. 학력 위조 의혹 주장과 관련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과 후보자 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거기 있는 성적은 저희들이 안 봐도 되니까 위에 좀 가리고 성적도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바로 제출한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 4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성적 가리고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 글쎄요, 가리지 않고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 의원님이 대학에 가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그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청문회 질의가 본격 시작된 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가장 세게 주장해왔던 앞서 보신 대로 하태경 의원과의 공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졸업 증명서와 아니, 성적지 제 말씀 아니, 들어보세요. 광주 여대는 잘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제주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아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질문 의원님은 아닙니까? 네, 이쪽 통합당 조태영 의원은요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관련 평가 그리고 2017년 대선 전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 제가 뉴욕 한일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전경환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망명시에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국내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 개입이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 모레 80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면 79세 됩니다.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 처리가 됐던데 심건, 임동원,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다음에 원세훈, 남재준.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마치고 나서 사법 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네, 여당 의원들은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철학 등 집중 질의했습니다. 자, 후보자의 학력 위조 관련 의혹과 또 대북관 등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 공동 성명을 이끌어내는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저는 후보자께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풍부한 그 정치 역정과 또는 정보위 활동, 특히 남북관계 활동을 해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국부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를 지켜볼수록 지난주 정진석 의원이 했던 바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박지원이라는 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네? 네, 자, 이 박지원 후보자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데요.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최첨도에 서 있는 국정원장으로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지만 자꾸 생각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참 제가 배운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네, 이 본인의 인사청문회는 처음인 박지원 후보자. 과연 오늘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각종 의혹 집중 공세. 네, 고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오후 청문회는 지금 이제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보와 관련된 이제 질의가 집중될 거기 때문에요. 이제 보안상 이유로 이제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기자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청문위원들이 화장실이나 이렇게 갈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또 묻잖아요. 그럼 또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 반장,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에 그 진행된 청문회는 저도 봤거든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뭐 만만치 않다. 아까 뭐 하태경 의원의 질문도 저희가 봤지만요. 그러니까 학력 위조 의혹 등을 포함해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강하게 제기한 주약은 학력 위조 의혹 관련 논란이었는데요. 청문회 전부터 집중 제기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당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해놓고 단국대에 편입학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또 문화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0년엔 단국대 학적부를 조작을 해서 조선대를 다시 광주교대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과 박지원 후보자 간의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단국대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하자 박지원 후보자는 조선대에 다닌 적도 없고 광주교대 2년을 다니고 단국대에 편입했다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권력형이라는 이 말이 붙는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2000년 권력의 실세였을 때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박지원 후보자는 아무리 청문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 겁박 이런 말을 하면서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그러자 본질을 흐리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후보자를 향해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자 박지원 후보자는 저희 국민들도 보고 있다. 이렇게 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박지원 후보자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야당이 제기했죠. 네, 모 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15년 5천만 원을 빌린 뒤에 5년간 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지원 후보자는 친구라 빌린 것이다 라면서 이모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 그분은 그전에도 성장을 해왔고 그 이후에도 특수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액 후원 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부인한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5천만 원을 빌렸고 재산 신고도 했다. 갚든 안 갚든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하태경 의원은 그 인사와 직접 통화를 했다. 그분이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추가 질의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다시 친구와의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녹음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박지원 후보자는 공개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친구가 국정원장 자격 없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녹음 공개할까요? 그러면 그 정도 하세요. 합시다. 사실 뭐가 무서워서 그 녹음에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친구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까? 이간질이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의원님들하고 후보자님. 의원님이 그분한테 한 얘기 제가 공개할까요? 네, 박지원 후보자도 아주 좀 언성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리고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질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요. 박지원 후보자가 이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질의 도중 서류 한 장을 꺼내들며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들고 나온 합의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서 서명도 박지원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면서 5억 달러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 입수된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가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되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국정원 자료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국정원이 5.18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고 하자 박지원 후보자는 불행한 역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든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한다고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18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기록물, 문건 등을 의정활동 때 모두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개입 우려 관련 답변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현재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다면서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IO가 다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개혁됐나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O는 각 기관에 출입한 정보 담당관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박지원 후보자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서 반드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고 반장 알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예, 제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비공개라 지금 이렇게 그 칼라바만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칼라인가요? 아니 그 컬러바. 거기 청문위원들한테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내서 뭐 중요한 얘기 있으면 듣고 그러는 거 안 돼요? 김필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말씀 비공개니까 안 되는 꾸미방들이 건가? 이제 현장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 반장이 챙겨요. 제가 국회를 지금 가도 됩니다. 아니 알았어요. 고 반장을 믿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 반장을 챙겨요. 잘. 알겠습니다. 속보. 좋아요. 자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 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바로 일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제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첫 출근해서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인영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통일부가 전략적인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남북의 시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 복원을 하고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 실천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만들어 남북이 합의하는 걸 이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코로나19도 있고 상황이 조금 민감하기도 또 절박하기도 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현안을 챙겨보고 통일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또 정책적 대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은요. 또 기회가 되면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인사청문회 야당 각종 의혹 집중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인사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각 국회에선 법사위도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해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 여야 간의 충돌로 잠깐 정회됐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고요. 그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고 반장 발제에서 보신 국정원장 청문회 말고도 따끈따끈한 국회 핫플레이스가 또 있습니다. 법무부 현안 보고가 이루어진 법사위인데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등과 관련해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자, 추 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마치 전의를 가다듬듯 목캔디를 하나 꺼내서 봅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오간 미래통합당과의 설전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다시 오늘 법사위입니다. 이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개혁을 가장한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법안을 이게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뺏어가고 수사지휘권 뺏어가고 또 감찰권까지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입니까? 검찰총장 힘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와 배당 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화하고 바로 잡자라는 것이 제가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야 공방에 슬슬 추 장관도 여당 지원 사격에 시동을 거는데요. 문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네, 자 이어서 곧장 추 장관, 검찰의 권력은 정말로 막강하다면서 검찰청법 8조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조항이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자 통합당은 이 과거 추 장관이 초선 의원 시절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만 입장이 달라지냐며 검찰 길들이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10월 15일 새정치국민회에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 발의를 하셨던 법. 이때 초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이때 서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산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미운 총장이 된 겁니다. 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공방, 이 장면도 데자뷰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죠? 자, 다시 지난주 대정부 질문으로 가볼까요? 추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 사건이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다 바랍니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가 오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자, 수사 지휘권 갈등,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극대화됐습니다. 추 장관은 전문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을 주축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죠. 그런데 지난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 의견 질실 과정에서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해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나를 기소할 것이다.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라면 어떻게 되든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법적 책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이 정부에서 주창용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저의 발언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겁박을 당하는 입장이네요. 큰일 날까봐 지금 바로 정정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관형사격으로 제가 앞에다가 수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국민들을 전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검찰권 행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8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과 장관이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정치적 겁니다. 책임을 지는 장관이
네, 이런 가운데 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 그리고 이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 총장이 가진 지휘권을 고검 또는 지방 일선청으로 나눠서 과잉, 별건, 표적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인사에 대한 이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다를 때 갈등 순화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탈검찰화를 이루자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사위 달군 수사 지휘권, 법무부는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발표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속보를 설명하려면 조금 길긴 길어요. 좀 이제 반장들이 이해해 주고요. 왜냐면 이 과정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그 주말 사이에 법원이 그 검찰의 채널 A 이동재 전 기자의 물품 압수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라는 거를 제출했어요. 이게 좀 법적 용어인데 아무튼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죠.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낸 건데 법원이 검찰이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그러니까 압수 절차가 위법이다라는 이유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뭐 조간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스모킹건이 사라졌다. 뭐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 얘기를 들어야 지금 이제 속보를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막 나온 속보는 이제 검찰 쪽의 속보예요. 이제 검찰 쪽의 속보인데 검찰 쪽에서 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위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재항고하겠다. 아까 준항고라고 그랬잖아요. 다 법적 용어니까 이제 재항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미 이동재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맷 상태에서 이걸 냈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 증거 자료상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그 압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이제 취지의 그런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수사팀 내부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반대를 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그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이 밝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밝힌 거겠네요. 지금 이제 검찰 내에서도 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간에 또 입장차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법사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아까 저희가 잠깐 장면을 봤지만 오전 법사위도 약간 날선 발언들은 있었어요.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그래도 법사위가 이어갔는데 조금 전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시 회복됐어요? 네, 지금 뭐 정회됐다 다시 속개를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을 하면서 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 뭐 소란이 이어지면서 잠깐 정회가 됐던 건데요.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이 당시 정회됐던 상황을 좀 보면요,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이 곧바로 이 소설 쓰시네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요. 그 맥락을 좀 보면 이 고 차관이 올해 뭐 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그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지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 의원은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 있어서 과연 그 밑에 있던 동부지검이 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건데 뭐 장관이 소설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국회의원이 소설가냐 이렇게 맞받은 거고요. 뭐 이에 추 장관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또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란이 이어졌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속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 이제 조금 전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바로 볼 수는 없지만요. 고성이 오가고 그랬겠네요. 네. 뭐 관련 영상이 있으면요 내일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네, 뭐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질문하는 거는 뭐 장관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네. 또 맞받기도 해서 좀 소란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다시 진행 네, 중이라니까요. 진행 중입니다. 또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요 또 다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이 또 양측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법사위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대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추 장관이 오늘 부동산 관련 이슈를 또 언급했다면서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요.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추미애 장관이 계약 기간을 2+2, 그러니까 이 한 해 연장으로 하고 이 갱신 시의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요. 자,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속보 얘기하다가 잠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또 불기소할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오늘 아까 법사위에서도 관련한 질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아직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인데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미 공개된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뿐 아니라 앞으로 수집하는 증거 자료들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조 반장? 네, 그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의에서 의견 개진 시간에 한 발언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팀이 나를 구속하거나 기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지금 상황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특정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반장, 지금 여권 쪽에서는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런 분위기가 많다면서요. 네, 반발이 좀 큽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사심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았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따 오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무슨 전문수사자문단 이것도 결국 민주적 통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총장이 그 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사건을 뭉개거나 감싸는 대로 악용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잘 감안돼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달라. 반면 야권은 수사심의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심의가 검찰을 견제하고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선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당황스럽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하라, 불기소 처분하라 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러니 못 믿는다. 여기에서 갈등이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싹 빼고 이 정부에서 주창해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법사위도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요.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보고 있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예. 알았어요. 미안해요. 예. 네. 혹시나 했는데 깜짝 놀라네. 아니 제가 국회를 가겠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네. 자, 오늘 국회 문체위, 그러니까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볼게요. 오늘 국회 문체위도 열렸는데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거 안 나왔잖아요.
7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신반장. 네, 국회 문체위가요. 이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또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 선수 장윤정 씨 등 7명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감독과 안 씨, 장 씨는 이 청문회 출석을 위해 문체위가 동행 명령까지 의결했지만 불출석을 했고, 이 김 전 감독과 안 씨 현재는 구속 상태입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이 경북 체육회장단의 이 자금 횡령, 유용 등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김응삼 경북체육회 체육진흥부장도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요. 청문회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윤호 이 광주시 체육회 철인 3종팀 감독에 대한 추가 고발도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 의원은 모 선수가 이 감독이 이 경북체중, 경북체고 코치로 근무할 당시에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감독이 이 가혹행위 가담도 모자라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젠더폭력 근절 TF팀 위원장을 맡는 남인순 의원이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오늘 공개 사과를 했다면서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통렬한 반성을 한다며 박 전 시장 사망 17일 만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도중에 좀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였으나 당의 아젠다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가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고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다. 민주당 지자체장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여성 유권자를 등 돌리게 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여성 최고위원 확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최고위원을 지금 이해찬 지도부 해서도 1명을 여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직 2명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만 일각에선 남 의원의 사과가 너무 늦은 데다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의 장지까지 따라가는 등 박 전 시장과 깊은 인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처음으로 성추행 사실을 물은 걸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 의원 방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박 시장 사망 후 17일간 성추행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해서 법사위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사위 달군 수사 지휘권, 법무부는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북한이 한 탈북민의 재입국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코로나19 최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개성은 아예 봉쇄가 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온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해당 월북자는 지난 19일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북한도 늑장 보고가 문제인가 봅니다. 해당 부대에 대한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어수란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땠을까요? 일주일 동안 깜깜이었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헤엄을 쳐 북으로 월북했다는 겁니다. 강화도는 7년 전에도 민가에서 노크 기순이 있었던 곳입니다. 40대 중반의 이 남성은 강화도 서북쪽 교동도 해안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안 인근 가정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을 깨워 북에서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북한 주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빨라진 조류를 타고 헤엄을 쳐 교동도 동쪽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해안 경계 태세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는 최근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항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엔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미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그나마 경찰은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 20일 출국 금지, 21일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19일에 이미 월북이 이뤄진 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닌 동생이 차량을 빌려간 뒤 반환하지 않는다는 신고만 있었을 뿐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간 이 탈북민, 3년 전 지뢰밭과 고압선을 뚫고 찬 바닷물에서 7시간을 버텨 월남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상태. 더는 갈 힘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하고 스티로폼에 매달려서 의지하고 그러는데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내가 더 못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가자 하고 한참을 또. 그런데 다시 목숨을 걸고 북으로 향한 겁니다. 지난달 동료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월북을 결심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어찌됐든 군의 경계망이 이번에도 뻥 뚫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원식 단장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연일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에서 받은 표는 천박한 표라는 것인지, 천박한 서울에 민주당은 시장 후보를 안 내겠다는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가 부산에서 했던 말까지 소환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기 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연 전체의 맥락을 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한강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그냥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아마 이 대표는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둔 듯 싶습니다. I heard the story once about when the Germans were occupying Paris and they had to retreat back. They wired Notre Dame to blow, but they had to leave one guy in charge of hitting the switch, and the guy, the soldier, he couldn't do it. You know, he just sat there, knocked out by how beautiful the place was. Is that true? I don't know. I always liked the story, though. 파리의 옛 도심을 흐르는 센강. 우리나라는 역사 유적이 대부분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한강과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전선이 흐릿한 곳도 있습니다.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연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함구령에도 말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요.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찬성 48.6, 반대 40.2%였습니다. 앞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던 수치보다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안정화 효과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보면 공감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길 따라 탈북, 월북, 뻥 뚫린 군 경계망. 네, 북한 당국은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더 알려진 사실은 없어요. 일단 방역 당국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월북한 탈북민으로 지목됐던 인물이 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전산 시스템에 확진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 반장은 경찰청에서 이 사람과 접촉이 잦았다고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도 어제 이 진단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고 반장이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의 설명 내용을 좀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해당 탈북민이 코로나 확진자일 가능성은 글쎄요, 뭐 없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반장, 북한이 왜 확진자로 의심된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일단 그동안 북한이 이제 스스로를 우리는 뭐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 향후에 뭐 북한에서 코로나가 진짜 뭐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남측의 확산 책임을 좀 떠넘겨서 뭐 경색 국면을 조성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로 최종 판정이 된다면 이 북한이 대남 비난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앞서 북한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단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왔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부터 제안한 코로나19 관련 이 보건, 방역, 남북 협력 구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 있는 뭐 기회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김 반장,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이요. 사전에 월북을 좀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경찰이 강화도에서 탈북민 김모 씨의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가방 안에서 물안경과 통장, 그리고 달러를 환정한 영수증이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금액은 4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김 씨의 지인은 최근 임대 아파트를 내놨고 돈을 달러로 환전했었다며 3천만 원가량을 달러로 바꿨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월북 전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군 당국은 지난 17일 김 씨가 지인 차량을 이용해 교동도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인천 광화읍 접경 지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월북 루트를 둘러본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반장, 군 당국은 오늘요. 지금 얘기했던 김 씨가 배수로를 이용해서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김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 후 헤엄을 쳐서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장비가 설치돼 있어서 접촉 시 경보음이 울리지만 배수로의 경우 그렇지 않아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거리가 1.3에서 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서 수영으로 귀신한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서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도 논란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발언을 겨냥해서 당사의 그 백드롭이라고 그러죠. 백드롭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 보고 계신 게 이 백드롭인 겁니다. 자, 뭐 이게 방금 보신 건 이제 직전, 이 전에 있던 백드롭이고요. 다뤘었던 백드롭이었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오늘 바뀐 백드롭인데 서울 의문의 1패라고 적어 놨습니다. 뭐 최근 이 통합당은 백드롭을 활용해서 앞서 보신 대로 뭐 정부와 여당의 실책 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자, 지난 20일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앞서 보신 이 문구를 적은 백드롭을 내걸었었고요. 23일에는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뿐일까라는 글귀를 걸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온 이유 가운데 뭐 그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가 집값 문제가 있잖아요. 청와대 인사 개편에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면서요. 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들의 이 주택 매각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데드라인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현재 이 다주택 참모로 알려진 12명 가운데서 9명이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청와대를 떠났죠. 지난주에도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자,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김외숙 인사수석, 그리고 이 황덕순 일자리 수석인데요. 일부에서는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남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처분 현황은 이달 말 일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와 최근 청와대 참모 인사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네, 지난주 말에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비서관급 인사가 있었고 수석급 인사도 이제 곧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 관련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을 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로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건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한 보수단체가 심 대표 지역 사무실에 침입해서 뭐 일종의 난동을 부렸다면서요, 김 반장. 예,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라는 단체인데요. 지난 토요일 고양시에 있는 심상정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낙서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낙서한 문구를 보시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자유지만 건물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불법 행위 가담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건 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길 따라 탈북 월북 뻥 뚫린 군 경계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주간 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죠. 현재 당 대표자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렇게 3명이 맞붙은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합동연설회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캠프가 꼽은 서로의 라이벌은 누굴까요? 오늘 새로운 김필준 반장이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 반장, 발제 시작하죠.
3, 2, 1. 보냈는데 저희 지금 광진을에 위치한 오늘 본회의는 한시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막 당과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나옵니다. 9명입니다. 예. 이거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김필주입니다. 네, 그제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강원 합동 연설회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두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적인 자는 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다 어렵다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견제는 잊지 않았는데요. 먼저 김부겸 전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의 당대표가 임기 7개월에 거치게 되면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니까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를 향한 말 같은데 이 후보자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 고통이 커집니다. 국가의 위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박주미 의원도 두 후보에 비해 자신만의 장점인 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연륜만이 정답입니까? 세대를 교체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당대표 후보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디지털 금융 관련 토론회를 찾아 미중 마찰 등 위기 속에서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만나 당이 대선 후보들이 있지만 당이 혼란스러울 때는 본인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초선 의원인 장경태, 이소영 의원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제가 한번 캠프 관계자들에게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누구를 지금 라이벌로 뽑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먼저 이낙연 후보 측은 두 후보 모두를 꼽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누가 더 강력한 라이벌이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모두가 강력한 경쟁자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줬습니다. 대선론을 굽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김부겸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 후보의 인지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후보의 활력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김 후보 측은 책임감과 연륜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주민 후보 측은 둘 다 기라성 같은 선배라 꼽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견제구는 착실하게 던졌는데요. 이 후보를 상대로는 현재의 안정이 내일의 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김 후보를 상대로는 경험과 경륜으로 다음 시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후보는 남은 합동 연설을 통해서도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앞으로 연설은 경남, 부산, 서울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다가 29일에 대망의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대의원회의 투표가 45%, 권리당원 투표가 40%,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가 그 나머지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온택트 전당대회인데요. 온택트는 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친말입니다. 중앙위원 600여 명의 현장 투표를 빼고선 대의원 당원 모두 다 온라인이나 ARS로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캠프별 득실 계산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먼저 평온합니다.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마판 세물인 현장 투표가 없어진 만큼 모두가 동등한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김부겸 캠프는 고심입니다. 김 후보가 현장 연설에 강한 편인데 온라인상이라면 그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미 후보 측은 약간의 희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합동 연설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오히려 젊은 층의 접근성이 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한 전당대회 시작됐지만 적임자는 나라고 소리치는 후보들. 네, 김필중 기자가 정말 키가 크네요. 딱 보니까 발제하는 거 보니까요, 저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발판이 필요 없는데 괜히 저기 발판이 필요 없는데. 예. 그리고요, 잠깐만. 그 법사위 상황은 어때요? 네, 신반장.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또 정회를 했습니다. 또 정회했어요? 네, 아까 또 그 충돌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한홍 의원이 이제 아들 관련 질의할 때 이제 네. 소설을 소설 쓰시네라고 쓰시네, 말을 해서 좀 소란이 있어서 한번 정회가 됐는데 네. 다시 속개를 하고 나서 네. 통합당에서 이제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경 차관한테 물어봤는데 왜 추 장관이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뭐 그런 발언을 하느냐, 사과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뭐 모욕 주기 특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 다시 정회가 됐는데 네. 보통 6시면 저녁 시간이라 한번 정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한 것도 있어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보이는데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안 한다고 계속 버티면 또 못 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면 법사위가? 그럴 뭐 아예 파행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저녁 먹고 그러면 그럴 것으로. 네,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인사청문회는. 계속 비공개라는 그 주장만 그 일관된 주장만 펴고 있는데 취재를 해야죠. 비공개라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의원들이 바깥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아니면 정말 제가 어떻게 안 나오지? 정말 국회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 보내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고. 예. 근데 왜 안 나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화장실도 오늘 가지도 않는 것 그래요?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참. 또 고반장이 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믿어볼게요.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요. 지금 이제 당대표 뭐 경선에 나선 이제 인물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도 뽑잖아요, 조반장.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교감도 중요해 보이는데 최고위원 경선은 어떤 포인트에 주력해서 봐야 됩니까? 네, 아직 뭐 뚜렷한 연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뭐 현재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 진출한 8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노웅래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친분이 좀 있는데요. 전대에 나가기 전부터 이 후보와 교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합동 연설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까? 네, 신반장? 연설 일단 온라인으로 하고요. 이 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전당대회 당일 현장 투표도 예정돼 있던 이 중앙위원도 이 온라인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 투표를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경쟁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코로나 상황 점검해 볼게요. 코로나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는요. 지금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서울시청의 한 계층을 폐쇄했다는 그런 속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새로 확진된 이제 신규 확진자가 25명인데 고반장 20명대는 그래도 오랜만에 낮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일부터 최근 일주일간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 40명대에서 60명 정도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지난 토요일에 확진자가 이 113명을 기록했었죠. 바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했던 우리 근로자들 또 러시아 선원들 들이 이렇게 집계가 된 결과였는데 다 바로 어제도 이 확진 환자가 50명이 넘었었는데 그나마 뭐 다행인 건 오늘 20명대로 다시 좀 내려온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25명을 분석해 보면요. 해외 유입이 16명이고 지역 발생이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보다 2배에 가까운 건데 정부가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개 방역 강화국을 대상으로 강화된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상 봉쇄 외에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의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두 번 받아야 합니다. 아, 2번 받아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다른 국가의 입국자의 경우에는 한 번만 받습니다. 이외에도 6개국의 입국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을 당합니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요, 이번 치료비의 일부를 이제 본인 부담으로 부과하게끔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김 반장,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정부는 내외 국민에 상관없이 입원 치료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렇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기준이 바뀐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전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해외 입국 그중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역과 의료 체계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했었고. 지금 뭐 국내는 그렇고요. 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자 숫자가 정말 심상치 않죠, 신 네, 반장. 확진자도 정말 많지만 사망자 숫자도 많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21일 1,165명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 4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누적 확진자는 43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두 지표 모두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상당히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지금 이제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을 이제 막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나온 속보죠. 저희가 이제 어제 회의를 안 했으니까요. 이 얘기를 좀 짚어보면요. 그 빌 게이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에요? 아직도? 예, 회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서한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국내에서는요, 코로나19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해서 3.3% 감소를 했고 5월까지 산업 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김부겸 후보자와 만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 뭐 지난달부터 주장을 했었죠. 자, 이 지사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한 2-3번 정도는 더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이어서 민주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자,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 근데 김 반장, 지금 일부 지자체는 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예, 전북 완주군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더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주군은 정부 지원금 외에 모두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대구시도 2차 긴급 생계 지급을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 반장,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김포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들이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일단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오늘 새벽 3시쯤에 김포에 이제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하는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 오늘 새벽 3시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3명이 탈출을 해서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신고자가 이제 해당 시설의 직원인데 외곽 순찰 중에 완강기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인들이 완강기를 타고 지금 뭐 탈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텔 6층에서 타고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15시간째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안을 제거했죠. 이제 오후부터 바로 출근해서 업무를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인영 장관이 오후 2시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몇 가지 얘기한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알려져서요. 그거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요. 일단 이인영 장관은 그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요. 역대 어느 통일부 장관보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두 번째로 잘할 자신은 있다. 그러니까 뭐 잘할 자신이 있다는 이제 표현이죠. 좀 이제 겸손한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취임식을 오늘 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직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됩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통일부가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또 일부 있었고요. 아무튼 통일부 식구들에게는 또 이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장관은 취임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건 좀 번거롭다고 생각했고 본인의 스타일도 아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네, 계속. 예?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어요. 지금 고반장이. 아닙니다. 말씀 좀 하십시오. 속보 들어왔어요? 속보가 아니라 네. 아까 빌 게이츠 회장이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신반장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네. 또 하필이면 또 신반장이 아닌가요? 네. 제가 또 확인해봤더니 최 반장이면 좀 심하게 얘기할 텐데. 예, 그렇죠? 네. 최종엽 반장이었으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 회장이에요? 예, 지금 현재 기술 고문으로 있고요. 아, 그래요? 현재는 그 빌 앤 그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인영 장관 얘기는 거의 다 한 거죠? 예. 웬만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저도 했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속 민주 전당대회 각종 현안 논의도 불붙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67만 명 추산입니다. 2011년 1,5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았던 주범, 집집마다 쓰던 가습기 살균제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살균제 피해자는 약 67만 명, 그 가운데 사망자는 14,0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1%에 불과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받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특조위는 지금이 피해자 찾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김반장 수고했고요. 왜? 아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 거인 아니야, 거인? 거인?